평범한 일상의 끝. 이은정은 오후 6시 정각에 도서관 문을 잠갔다. 42세, 20년째 이곳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루틴이었다. 책들을 정리하고 반납함을 확인하고 내일 업무를 위해 책상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까지.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평가했고 은정 스스로도 그런 평가에 만족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동료 사서가 건넨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은정은 가방을 챙겼다. 남편 최경수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저녁 영업을 도와야 했다. 결혼 15년째 그들의 일상은 예측 가능하고 평온했다.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했다. 도서관을 나서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은정은 목도리를 좀 더 목에 둘러싸고 걸음을 재촉했다. 평소처럼 골목길을 통해 카페로 향하는 길, 그녀는 익숙한 풍경들을 스쳐 지나갔다. 작은 슈퍼마켓, 세탁소,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4층짜리 오래된 건물. 공사 현장 앞을 지나던 순간이었다. 아! 날카로운 비명이 귓가에 울렸다. 은정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옆으로 벽돌 파편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공사용 비계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어머나. 은정은 급히 달려가 쓰러진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심하게 떨고 있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19 신고했어요. 누군가 외쳤다. 은정은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여성의 머리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은정이 다독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고 은정은 목격자로서 간단한 진술을 했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별다른 인위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사고 현장이 정리되고 구급차가 떠난 후 은정은 다시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방금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본 충격이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경수는 혼자서 바쁘게 주문을 받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 사고가 있어서. 사고? 괜찮아? 경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은정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경수는 은정의 손을 잡으며 다행이라고 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카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은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피 흘리는 여성의 얼굴과 절망에 찬 비명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의 은정은 몰랐다. 이 하루가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예상치 못한 만남. 사고 후 사흘이 지났다. 은정은 여전히 그날의 장면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카페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피 흘리던 여성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뉴스에서 봤는데 그 여성분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셨다더라. 단골 손님이 말했다.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식불명이라니. 처음엔 단순한 외상인 줄만 알았는데. 병원은 어디인지 아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종합병원이요. 뉴스에서 가족들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날 저녁 은정은 경수에게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꼭 가야 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목격자니까. 그냥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어. 경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은정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병원을 찾았다.
간호사에게 문의해서 중환자실을 찾아갔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새지만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자라나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사고 당하신 분의 가족이신가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 야윈 얼굴.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누구죠? 저는 그날 사고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 당신이 그 목격자군요. 장도연입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 아내의 사고를 봤다는.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더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더 빨리?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뭘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저도 내 아내는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도연이 은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의사들은 언제 깰지 모른다고 해요. 깬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은정의 입이 말라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침묵이 흘렀다. 은정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이걸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도연은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위로. 그가 중얼거렸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건 저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은정은 알아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섬뜩한 것을 느꼈다. 그럼 이만. 은정이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할 말이 더 있어요. 은정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 도연의 손이 은정의 팔을 잡는 순간 병원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은정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지만 뿌리치기 어려웠다. 커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죠. 도연이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은정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도연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은정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도연이 물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결론 났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책임지게 될 거예요. 건설회사. 도연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내 아내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은정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도연은 계속했다. 당신은 목격자였죠. 그런데 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을 알리지 않았나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내 아내에게 위험을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은정은 억울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좋은 질문이군요. 그가 말했다. 사실 저는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부탁이요? 합의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책임져 주세요. 은정의 목구멍이 마른 듯 했다. 어떤 방식으로요? 매일 저녁 2시간씩 저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제가 부탁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병원 간병을 도와달라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 달라거나. 도연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은정은 망설였다. 뭔가 이상했다.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었다.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없어요.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은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저도 가정이 있어서 남편이 걱정할 텐데요. 남편분께는 자원봉사한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 가족을 도와주는 착한 일이니까요. 은정은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목격자 과실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런 건 말이 안. 변호사와 상담해 봤어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재판은 오래 걸릴 테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일상도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남편분 카페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테고. 은정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자신들의 사정을 아는 걸까? 선택하세요. 도연이 말했다. 2시간씩 저를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거나. 은정은 숨이 막혔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제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요. 도연이 답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첫 번째 만남. 다음날 저녁 은정은 도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다. 경수에게는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를 한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소지는 신축 아파트 단지였다. 20층 정도 되는 고급 아파트였다. 은정은 1403호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도연이 나타났다. 정장 대신 간단한 집에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는 좀 더 정돈된 모습이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어쩐지 생활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쇼룸 같았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은정이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도연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야기요? 네,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요. 도연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 이름은 김수연, 35세,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었다. 결혼한 지 5년, 아이는 없었다. 서울로 이사 온 것은 1년 전 도연의 직장 때문이었다. 수연이는 활발한 성격이에요. 아니, 활발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은정은 불편했다.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돼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는 수연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에 은정은 몸서리쳤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분명 깨어나실 거예요. 의사들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해요. 뇌출혈이 심해서.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침묵이 흘렀다. 은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일은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병원에요? 혼자 가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은정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앞으로는 반말로 해주세요. 격식 차리지 말고. 하지만 부탁이에요. 존댓말을 들으면 더 외롭게 느껴져서. 은정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은 이만 가도 돼.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은정은 재빨리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도연의 요구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거부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수가 물었다. 자원봉사 어땠어? 괜찮았어.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도연의 시선과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5경계선의 붕괴.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은 매일 저녁 도연을 만나고 있었다.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고 그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지만 점점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갔다. 오늘은 저녁을 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 도연이 은정에게 부탁했다. 저녁을요?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이 없어서. 수연이가 해주던 음식들이 그리워. 은정은 거부하기 어려웠다.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이 집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수연이는 파스타를 잘 만들었어. 도연이 뒤에서 말했다. 당신은 어떤 요리를 잘해? 별로. 잘하는 건 없어요. 간단한 것들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면 맛있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은정은 느꼈다. 그것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연은 계속 개인적인 질문들을 했다. 결혼 생활은 어때? 행복해? 네, 평범하지만 만족해요. 아이는 안 가져?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은 당황했다. 아이는 2년이 없었네요. 아쉽지 않아? 여자라면 모성애가 있을 텐데. 은정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실 아이 문제는 그녀와 경수 사이의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그런 개인적인 걸 묻는 건 미안해. 하지만 궁금해서.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 말에 은정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나도 혼자가 된 기분을 알 것 같아. 도연이 계속했다. 아이 없는 부부. 뭔가 아쉬운 게 있지 않아? 아이는 2년이 없었네요. 아쉽지 않아? 여자라면 모성애가 있을 텐데. 은정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실 아이 문제는 그녀와 경수 사이의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그런 개인적인 걸 묻는 건 미안해. 하지만 궁금해서.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 말에 은정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나도 혼자가 된 기분을 알 것 같아. 도연이 계속했다. 아이 없는 부부. 뭔가 아쉬운 게 있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은정이 조금 강하게 말했다. 적절하지 않다.
도연의 표정이 변했다. 우리가 지금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 은정은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옳았다. 이 관계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맞아. 이 모든 게 이상해. 도연이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당신도 나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피곤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다. 경수가 침실로 들어왔다. 요즘 자원봉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 좀 그렇긴 해. 무리하지 마.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면 돼. 경수의 따뜻한 말에 은정은 죄책감을 느꼈다. 만약 경수가 진실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고마워. 은정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정은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6선택의 기로. 2주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도연의 요구는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함께 쇼핑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늘은 수연이가 좋아했던 카페에 가자. 도연이 제안했다. 꼭 가야 할까요? 슬플 텐데. 괜찮아. 당신이 함께 가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도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수연이는 여기 앉는 걸 좋아했어. 창가 자리에서 사람들 구경하는 거 말이야. 은정은 불편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섬뜩했다. 아직 희망은 있잖아요. 너무 체념하지 마세요. 희망? 도연이 쓴 웃음을 지었다.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웃기네. 도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야, 미안해. 도연이 급히 사과했다. 요즘 예민해져서.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은정은 그의 진심을 의심했다. 도연의 감정 변화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은정아. 도연이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왜요? 고마워. 정말로. 당신이 없었다면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다. 은정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남자를 미워해야 하는 건지 동정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야. 도연이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당신이 있어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어. 그 말에 은정은 경악했다.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이었다. 그렇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시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일시적?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연이가 깨어나면 당신은 사라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도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약속했지. 하지만 약속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날 밤 은정은 집에서 경수와 저녁을 먹으며 평소보다 조용했다. 뭔가 걱정 있어? 경수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자원봉사 그만둬도 돼.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은정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조금만 더 해볼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경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은정은 휴대폰에서 도연의 문자를 받았다. 내일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 좀 일찍 와줄 수 있어? 은정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도연의 요구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의 집에 도착한 은정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와인과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은정이 당황해서 물었다. 수연이 생일이야. 오늘. 도연이 말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은정은 뒤로 물러나고 싶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일이었다.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부인분의 생일을 함께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함께 보내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이는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누워있고 나는 완전히 혼자야. 가족분들이나 없다고 했잖아. 우리한테는 서로밖에 없었어.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밖에 없어. 은정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연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1시간만. 그러고 나서 갈게요.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그들이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정은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그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줘. 도연이 와인잔을 들고 말했다. 이 시간들이 당신에게도 의미 있지 않아?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랬기 때문이다. 도연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고 때로는 기대까지 하게 되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답이네.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일부러는 그것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는 이제 가야겠어요. 은정이 일어났다. 벌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도연은 아쉬워했지만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에 도달했을 때 그가 뒤에서 말했다. 은정아, 당신도 알고 있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멈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이 점점 도연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은정은 기로에 서 있었다.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하고 복잡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